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바다 깊은 곳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면 아래 수백 미터 깊이에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거대한 철의 괴물들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죠.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바로 한국이 그 깊은 바다의 세계로 뛰어드는 역사적인 순간에 관한 것입니다.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군사, 강대국만이 보유할 수 있는 최첨단 무기 체계를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이 바로 그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는 보도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잠수함 한 척을 더 만드는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의 해양 전략이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역사적 전환점인 것이죠. 여러분, 잠수함이 왜 중요한지 아시나요? 특히 핵추진 잠수함은 일반 잠수함과 무엇이 다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한국이 왜 핵추진 잠수함을 추진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부터 기술적 도전 과제, 그리고 이것이 동아시아 안보 판도에 미칠 영향까지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핵추진 잠수함이 무엇인지부터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겠죠. 핵추진 잠수함은 말 그대로 원자력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잠수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이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핵추진이라는 것은 추진 동력원이 원자력이라는 뜻이지 핵무기를 싣고 다닌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럼 왜 원자력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것이 그렇게 혁명적일까요? 일반 디젤 잠수함이나 공기부를 추진 잠수함, 즉 AIP 잠수함은 연료나 산소 공급의 한계 때문에 잠수 시간이 제한적입니다. 며칠에서 길어야 몇 주 정도 물속에 머물 수 있죠. 그런데 핵추진 잠수함은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이론적으로 연료 보급 없이 수십 년을 운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승무원들의 식량과 생활 문제 때문에 몇 개월마다 기지로 돌아오지만 그래도 엄청난 차이죠. 게다가 물속에서의 속도도 훨씬 빠릅니다. 디젤 잠수함이 물속에서 시속 20km 정도로 움직인다면 핵추진 잠수함은 시속 50km 이상으로 질주할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은밀성입니다. 디젤 잠수함은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수면 가까이 올라와야 하는데 이때가 가장 취약한 순간이죠. 적의 레이더나 항공기에 발견될 위험이 큽니다. 하지만 핵추진 잠수함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깊은 바다 밑에 숨어서 몇 달이고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바다 밑 깊은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움직이는 거대한 철의 그림자, 이것이야말로 현대 해양 전략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이유입니다. 적이 여러분의 위치를 모른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억제력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한국은 왜 지금 이 시점에 핵추진 잠수함을 추진하게 된 걸까요? 사실 한국 해군은 오래전부터 핵추진 잠수함의 필요성을 느껴왔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한계와 외교적 제약, 그리고 막대한 비용 문제 때문에 꿈으로만 남아있었죠. 상황이 바뀌기 시작한 것은 최근 몇 년 사이입니다. 한반도 주변의 안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한국도 더 이상 방어적 자세에만 머물 수 없게 된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 변화는 북한의 수중 위협 증가입니다. 북한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즉 SLBM 개발에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다는 발표까지 나왔죠. 물론 북한의 기술 수준이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위협 자체는 현실입니다.
만약 북한이 정말로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을 보유하게 된다면 한반도 안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상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은 발사 징후를 포착할 수 있지만 바다 밑에 숨어 있는 잠수함에서 쏘는 미사일은 예측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이런 위협에 대응하려면 한국도 수중 전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두 번째 변화는 주변 강대국들의 해양 전력 경쟁입니다. 중국은 이미 여러 척의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고 계속해서 새로운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재래식 잠수함이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 전력을 갖추고 있죠. 러시아 역시 태평양 함대에 핵 추진 잠수함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만 디젤 잠수함이나 AIP 잠수함에 의존한다면 수중 작전 능력에서 결정적인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한반도 주변 해역은 점점 더 복잡하고 위험한 공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한국의 전략적 위상 변화입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단순히 방어만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자 첨단 기술 강국으로 성장했죠. 국방 분야에서도 독자적인 전략 자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 한국의 역할이 점점 확대되고 있어요. 단순히 미국의 보호를 받는 입장에서 벗어나 더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핵추진 잠수함은 바로 그런 전략적 주체성을 상징하는 무기체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한국이 정말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 있을까요? 기술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답은 놀랍게도 예스입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한국은 이미 상당한 기술적 기반을 갖추고 있어요. 한국은 세계적인 조선 강국입니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같은 조선소들은 세계에서 가장 큰 선박들을 건조해 왔죠. 물론 상업용 선박과 군용 잠수함은 완전히 다른 기술이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조선 역량은 충분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원자력 기술입니다. 한국은 이미 여러 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고 원자로 설계와 제작 기술도 보유하고 있어요. 물론 발전소용 원자로와 잠수함용 소형 원자로는 다르지만 기본 원리는 같습니다.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독일과 협력하여 디젤 잠수함을 건조해 왔습니다. 손원 1급, 장보고급,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을 거치면서 잠수함 설계와 건조 노하우를 축적했죠. 특히 최신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은 3,000톤급으로 세계적으로도 상당한 수준의 재래식 잠수함입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에 필요한 핵심 기술의 상당 부분을 이미 확보했다고 합니다. 소형 원자로 설계 기술 고압을 견디는 선체 제작 기술, 저소음 추진 시스템 기술 등이 그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가장 큰 도전은 역시 소형 원자로 개발입니다. 잠수함에 들어갈 원자로는 발전소, 원자로와는 차원이 다른 기술이 필요해요. 크기가 훨씬 작으면서도 강력한 출력을 내야 하고 안전성도 극도로 높아야 합니다. 또한 원자로에서 나오는 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냉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원자로가 과열될 수 있거든요. 좁은 잠수함 내부에서 모든 것을 효율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소음 문제도 중요합니다. 잠수함의 생명은 은밀성인데 원자로와 추진 시스템에서 나오는 소음을 최소화해야 해요. 현대 잠수함 탐지 기술은 매우 발달해서 작은 소음도 포착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극도로 조용한 추진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승무원들의 안전과 생활 환경도 고려해야 합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몇 달씩 수중에 머물기 때문에 승무원들이
견딜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해요. 공기 정화 시스템, 식수 생산 시스템, 식량 저장 시설 등이 모두 필요합니다. 기술적 도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비용 문제입니다. 핵 추진 잠수함은 정말 엄청나게 비쌉니다. 미국의 버지니아급 핵 추진 공격 잠수함은 한 척당 약 3조 원이 넘게 듭니다. 프랑스나 영국의 핵 추진 잠수함도 비슷한 수준이죠. 한국이 목표로 하는 것은 5,000톤급 이상의 핵 추진 잠수함 최소 4척입니다. 단순 계산만 해도 10조 원이 훨씬 넘는 예산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연구개발비, 인프라, 구축비, 운영, 유지비까지 더하면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이런 막대한 비용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한국의 국방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그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쏟아붓는다면 다른 전력 증강 사업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고민 때문에 한국 정부는 점진적 동시병행 추진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기술 개발, 산업 기반 구축, 외교 협상을 단계적으로 진행하면서 여건이 갖춰지면 본격적으로 건조에 들어가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 먼저 소형 원자로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그 기술이 어느 정도 완성되면 실제 잠수함 설계에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장기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요. 기술과 비용 문제를 해결한다 해도 또 다른 큰 장벽이 있습니다. 바로 외교적 법률적 문제입니다. 핵 추진 잠수함은 원자력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거든요.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원자력 협력 협정이 있습니다. 이 협정은 한국이 미국의 원자력 기술을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핵 추진 잠수함은 군사적 용도이기 때문에 이 협정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우라늄 농축 문제가 민감합니다. 핵 추진 잠수함에는 고농축 우라늄이 필요한데 이것은 핵무기 제조에도 사용될 수 있는 물질이거든요. 따라서 한국이 고농축 우라늄을 자체 생산하려면 미국과의 협정을 수정해야 합니다. 다행히 최근 미국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핵연료 공급에 대해서도 협력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죠. 이것은 정말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미국이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을 공유한 나라는 역사상 영국이 유일했거든요. 물론 프랑스는 독자 개발했고 러시아와 중국도 자체 기술로 만들었지만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핵 추진 잠수함을 갖게 되는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최근에는 호주가 오커스 즉 미국, 영국, 호주 안보 협력 체제를 통해 핵 추진 잠수함을 확보하기로 했죠. 한국도 비슷한 경로를 통해 미국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미국이 왜 갑자기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지지하는 걸까요? 순전히 한국을 도와주려는 선의 때문일까요? 물론 한미 동맹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국제 정치에서 순수한 선의만으로 움직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은 전략적으로 매우 유용합니다. 중국의 해양 팽창을 견제하는데 한국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이 더 강력한 해양 전력을 갖추는 것은 미국에게도 이익입니다. 또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데도 한국의 독자적인 억제력이 필요합니다. 미국이 모든 것을 책임질 수는 없으니까요. 한국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 미국의 부담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기술적 측면에서도 한국과의 협력은 미국에게 도움이 됩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과 첨단 제조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양국이 협력하면
더 나은 잠수함을 만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나라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중국은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것을 원치 않거든요. 중국의 시각에서 보면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갖추는 것은 명백히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가 아무리 북한 위협 때문이라고 설명해도 중국은 쉽게 납득하지 않을 거예요. 실제로 그 잠수함들이 중국 해군을 감시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니까요. 중국은 이미 사드 배치 때 한국에 강력한 경제 보복을 가한 적이 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문제로 또다시 한중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죠. 한국 경제가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일본의 반응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은 자국도 핵추진 잠수함을 원하고 있지만 평화 헌법과 반핵 정서 때문에 추진하지 못하고 있어요. 한국이 먼저 핵추진 잠수함을 갖게 되면 일본 내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동아시아 전체가 해양군비 경쟁에 휩싸일 수 있어요. 중국이 더 많은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고 일본도 뛰어들고 한국도 계속 전력을 증강하는 악순환이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러시아의 입장도 흥미롭습니다.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강력한 잠수함 전력을 유지해왔고 태평양 함대에도 여러 척의 핵추진 잠수함을 배치하고 있죠.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러시아를 직접 위협하지는 않겠지만 한반도 주변 해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것은 러시아에게도 부담입니다. 북한은 어떨까요? 흥미롭게도 북한은 이미 자신들이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 크게 항의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배치하면 북한은 더욱 공격적인 군사 행동으로 맞설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복잡한 외교적 상황 속에서 한국은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성입니다.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추진하는 이유와 목적을 명확히 하고 주변국들에게 설명하는 것이죠. 한국 정부는 이미 이 사업이 군비 경쟁을 유발하려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잠수함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핵무기가 아니라 핵추진 동력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죠. 하지만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투명하게 행동해야 해요. 예를 들어 국제원자력기구, 즉 IAEA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모든 핵물질 사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중국과도 대화 채널을 유지해야 합니다. 중국이 반대한다고 해서 사업을 포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중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망가뜨려서도 안 되죠. 외교적 소통을 통해 중국의 우려를 덜어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본과는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한일 양국 모두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직면해 있으니까요. 물론 역사 문제 때문에 한일 관계가 항상 순탄한 것은 아니지만 안보 분야에서는 협력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러시아와는 불필요한 긴장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해요. 북한과의 관계는 가장 복잡합니다. 군사적 긴장을 높이지 않으면서도 확고한 억제력을 보여주는 것.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하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한국이 추구해야 할 방향이죠. 외교 문제 외에도 해결해야 할 법률적 과제들이 있습니다. 한국 헌법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만을 허용하고 있는데 핵추진 잠수함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될 수 있어요. 물론 핵무기가 아니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평화적 이용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원자력 안전 규제도 중요합니다. 잠수함에 실리는 원자로도 엄격한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만약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응 체계도 갖춰야 해요. 방사능 누출 같은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다중 안전 장치가 필요합니다. 환경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핵추진 잠수함이 운항하면서 바다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물론 제대로 설계되고 운영된다면 환경 영향은 최소화할 수 있지만 그래도 철저한 환경 영향 평가가 필요합니다. 이런 모든 법률적, 제도적 틀을 정비하는 것도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법을 개정하고 규정을 만들고 감독 체계를 구축하는데 몇 년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도전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다른 나라들이 갖고 있으니까 우리도 갖고 싶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전략적 이유가 있을까요? 핵추진 잠수함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략적 사고의 변화를 상징합니다. 한국이 더 이상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나라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전략을 짜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바다는 이제 단순히 방어해야 할 공간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전략적 영역입니다. 한국의 무역은 대부분 해상 운송에 의존하고 있어요. 석유도 식량도 원자재도 모두 배를 타고 들어옵니다. 만약 전쟁이 일어나거나 심각한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해상 교통로를 지키는 것이 국가 생존의 문제가 됩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바로 그런 해상 교통로를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죠. 또한 정보 수집 능력도 중요합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적의 해역 깊숙이 들어가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요. 적의 해군 기지 근처에서 몇 달씩 잠복하면서 움직임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는 전략적으로 엄청난 가치가 있죠. 심리적 억제 효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적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어딘가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안다면 함부로 행동하기 어려워집니다. 보이지 않는 위협이 가장 무서운 위험이거든요. 핵추진 잠수함은 또한 한국의 기술력을 과시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세계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독자적으로 건조할 수 있는 나라는 손에 꼽을 정도예요. 한국이 그 대열에 합류한다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겁니다. 방위산업 측면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한국은 이미 전차, 자주포 전투기 등을 수출하고 있지만 잠수함 수출은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어요.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확보하면 재래식 잠수함 기술도 한층 발전하게 되고 이것은 수출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핵추진 잠수함 자체를 수출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과정에서 얻은 기술과 노하우는 다른 무기 체계 개발에도 응용할 수 있어요. 소음 감소 기술, 고강도 선체 제작 기술, 자동화 시스템 등은 다양한 분야에 활용 가능합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도 상당합니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는 수많은 산업 분야를 끌어들이는 대형 프로젝트예요. 조선소만이 아니라 철강, 전자, 소재, 전밀 기계 등 다양한 산업이 참여하게 됩니다.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크죠. 설계, 연구, 개발, 제조, 운영, 유지, 보수 등 전 과정에서 고급 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첨단 기술 인력 수요가 늘어나면서 관련 교육과 훈련 시스템도 발전하게 됩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어요. 잠수함을 건조하는 조선소가 위치한 지역은 막대한 경제적 혜택을 받게 됩니다. 협력 업체들이 몰려들고 일자리가 생기면서 지역 경제가 활기를 띠게 되죠. 하지만 경제적 효과만 보고 핵추진 잠수함을 추진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정말로 전략적으로 필요한지 신중히 판단해야 해요. 비용 대비 효과를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에 투자하는 수십조 원을 다른 곳에 쓴다면 어떨까요? 더 많은 재래식 잠수함을 만들 수도 있고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강화할 수도 있으며 사이버 전력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선택의 문제는 쉽게 답을 내릴 수 없습니다. 각각의 선택지마다 장단점이 있고 전략적 가치가 다르니까요. 중요한 것은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서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과거 사례를 분석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요. 한국 정부는 이런 고민 끝에 점진적 동시병행 추진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먼저 기술 개발에 집중하면서 동시에 외교 협상을 진행하고 산업 기반도 구축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어요. 만약 어느 한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전체 프로젝트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거죠. 예를 들어 기술 개발이 예상보다 어렵다면 다른 방법을 모색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외교 협상이 난항을 겪는다면 기술 개발을 더 진전시켜서 협상력을 높일 수도 있고요. 이런 유연한 접근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 일을 동시에 진행하려면 조정과 관리가 복잡해지니까요. 하지만 장기 프로젝트에서는 이런 방식이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것도 이 전략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꺼번에 큰 예산을 투입하면 국민들의 저항이 클 수 있어요. 하지만 단계적으로 진행하면서 성과를 보여주면 점차 이해와 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먼저 소형 원자로 개발에 성공했다는 뉴스가 나오면 국민들이 우리도 할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을 갖게 되겠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이처럼 핵추진 잠수함 프로젝트는 기술, 외교, 경제, 정치 등 모든 측면에서 복잡하게 얽혀있는 거대한 도전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수많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온 나라입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경제대국이 되었고 독재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이루었으며 첨단 기술 강국이 되었죠. 핵추진 잠수함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국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실제로 어떤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려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를 종합하면 한국은 5,000톤급 이상의 공격형 핵추진 잠수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000톤급이라는 것은 잠수함의 크기를 나타내는 배수량입니다. 참고로 한국이 현재 보유한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이 3,000톤급이에요. 5,000톤급이면 그보다 훨씬 큰 규모죠. 세계 각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비교해보면 미국의 버지니아급이 7,600톤, 영국의 아스투트급이 7,800톤, 프랑스의 시프랑급이 5,300톤 정도입니다. 한국이 목표로 하는 5,000톤급은 중형 핵추진 잠수함에 해당하는 크기예요. 왜 5,000톤급일까요? 더 크게 만들 수도 있고 작게 만들 수도 있을 텐데요. 크기 선택에는 여러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작전 반경과 임무 수행 능력입니다. 5,000톤급이면 충분한 연료와 식량 무기를 실을 수 있어요. 수개월간 작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죠. 한반도 주변 해역은 물론 필요하다면 더 먼 해역까지 작전할 수 있습니다. 둘째, 건조 가능성과 비용입니다. 너무 크면 건조하기 어렵고 비용도 천문학적으로 늘어납니다. 한국의 조선소 시설과 기술 수준, 예산 규모를 고려하면 5,000톤급이 현실적인 선택이에요. 셋째, 운용 효율성입니다. 잠수함은 크면 클수록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한국 해군의 조직과 인력 운용 개념에 맞는 크기여야 해요. 너무 크면
승무원도 많이 필요하고 유지보수도 힘들어집니다. 한국은 최소 4척의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왜 4척일까요? 군사 전문가들은 효과적인 작전 수행을 위해서는 최소한 4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잠수함 운용의 기본 원칙이 있어요. 한 척은 실제 작전 중이고, 한 척은 작전 준비 중이며, 한 척은 정비 중이고, 한 척은 승무원 훈련 중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4척이 있어야 항상 한 척은 바다에서 작전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4척은 최소한의 숫자입니다. 이상적으로는 6척에서 8척 정도가 있어야 충분한 작전 능력을 갖출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예산과 시간을 고려하면 일단 4척부터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이죠. 건조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 계획으로는 2030년대 중반 이후에 첫 번째 핵추진 잠수함이 완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이 2025년이니까 앞으로 10년 정도 걸리는 거예요. 10년이라니 너무 오래 걸리는 것 아닌가요? 사실 핵추진 잠수함 건조는 정말 복잡하고 긴 과정입니다. 설계만 해도 몇 년이 걸리고 실제 건조에도 5년에서 7년 정도가 필요해요. 먼저 개념 설계 단계가 있습니다. 어떤 성능을 목표로 할지, 어떤 무기를 탑재할지, 승무원은 몇 명으로 할지 등 기본적인 개념을 정하는 거죠. 이 단계에서 수많은 연구와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상세 설계 단계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만들 것인지 세밀하게 설계하는 과정이에요. 수천 장의 도면이 나오고 수만 개의 부품 사양이 결정됩니다. 과정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도 수없이 돌립니다. 설계가 끝나면 본격적인 건조에 들어갑니다. 먼저 원자로를 제작해야 해요. 원자로는 별도의 전문 시설에서 만들어지고 엄격한 품질 검사를 거칩니다. 조금이라도 결함이 있으면 안 되니까요. 동시에 잠수함 선체를 만듭니다. 고강도 특수강으로 압력 선체를 제작하는데 이것이 정말 어려운 작업이에요. 깊은 바다의 엄청난 수압을 견뎌야 하니까 용접 하나하나가 완벽해야 합니다. 원자로와 선체가 완성되면 통합 조립 단계로 넘어갑니다. 원자로를 선체 안에 설치하고 추진 시스템, 무기 시스템, 전자 장비 등을 차례로 장착합니다. 마치 거대한 퍼즐을 맞추는 것 같은 작업이죠. 조립이 끝나면 각종 시험이 시작됩니다. 먼저 육상에서 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원자로에 불을 붙여서 제대로 가동되는지, 추진 시스템이 작동하는지, 전자 장비들이 정상인지 등을 점검해요. 그 다음 실제 바다에 띄워서 시운전을 합니다. 처음에는 얕은 바다에서 시작해서 점점 깊이 잠수하면서 성능을 테스트합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다시 수정하고 테스트하는 과정을 반복하죠. 모든 시험을 통과하면 마침내 해군에 인도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승무원들이 새 잠수함에 익숙해지는 기간이 또 필요해요. 훈련하고 연습하면서 실전 배치 준비를 하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을 합치면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10년도 결코 긴 시간이 아닐 수 있어요. 세계 각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사례를 보면 10년에서 15년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 방식으로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할까요? 크게 3가지 방식이 가능합니다. 완전 독자 개발, 기술 이전, 공동 개발이죠. 완전 독자 개발은 모든 것을 한국이 스스로 만드는 방식입니다. 가장 어렵지만 기술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프랑스가 이 방식으로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했습니다. 기술 이전은 다른 나라로부터 기술을 받아서 만드는 방식입니다. 영국이 미국으로부터 일부 기술을 받았고, 최근에는 호주가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기로 했죠. 이 방식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지만
기술 종속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동 개발은 두 나라 이상이 함께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비용과 기술을 분담하면서 각자의 장점을 살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의사결정이 복잡해지고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한국은 아마도 혼합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큽니다. 핵심 기술은 독자 개발하되 일부 부분에서 미국의 지원을 받는 거죠. 예를 들어 원자로 설계는 한국이 하되 해결료는 미국에서 공급받는 식입니다. 이런 방식의 장점은 독자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혼자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완전히 의존하면 주체성을 잃게 되니까요.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의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전문가들의 평가를 종합하면 한국은 이미 핵 추진 잠수함에 필요한 기술의 상당 부분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먼저 선체 제작 기술입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대형 컨테이너선, 유조선, LNG선 등을 건조하면서 쌓은 노하우가 있습니다. 고강도 선체 제작과 전밀 용접 기술도 충분히 확보했죠. 추진 시스템 기술도 상당한 수준입니다. 한국은 함정용 추진 시스템을 독자 개발해 왔어요. 물론 핵추진 잠수함의 추진 시스템은 더 복잡하고 정밀하지만 기본 기술은 갖추고 있습니다. 전자 장비와 무기 시스템도 문제 없습니다. 한국은 첨단 레이더, 소나, 어뢰, 미사일 등을 독자 개발하고 있거든요. 이런 기술들은 핵추진 잠수함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원자로 기술은 어떨까요? 한국은 오랫동안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해왔고 자체 설계한 원전도 여러 기 건설했습니다. 물론 발전용 원자로와 잠수함용 소형 원자로는 다르지만 기본 원리와 핵심 기술은 공통점이 많아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여러 대학 연구소에서 소형 원자로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해양 플랫폼이나 극지기지용 소형 원자로 연구 경험이 잠수함용 원자로 개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넘어야 할 기술적 장벽도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소음 감소 기술입니다. 핵추진 잠수함의 생명은 은밀성인데 원자로와 터빈에서 나오는 소음을 최소화하는 것이 정말 어렵거든요. 조립이 완성되면 이제 시험 단계로 넘어갑니다. 먼저 육상에서 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요. 원자로에 연료를 넣고 임계 상태로 만들어서 실제로 작동시켜 봅니다. 이것만 해도 몇 개월이 걸립니다. 처음에는 저출력으로 조심스럽게 운전하다가 점차 출력을 높여가면서 안전성을 확인하죠. 전기가 제대로 생산되는지, 냉각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지 모든 것을 꼼꼼히 체크합니다. 추진 시스템도 테스트합니다. 터빈을 돌려서 프로펠러가 회전하는지, 원하는 추진력이 나오는지 확인해요. 물론 육상 테스트라 실제로 움직이지는 않지만 모든 기계가 작동하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전자 장비들도 하나하나 테스트합니다. 레이더, 소나, 통신 장비, 항법 장치 모두 정상 작동해야 해요. 특히 소프트웨어 버그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잠수함은 소프트웨어로 제어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육상 테스트가 끝나면 드디어 바다로 나갑니다. 첫 진수식은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에요. 수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때니까요. 하지만 진수가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해상 시험이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한국 근처에서 간단한 테스트를 합니다. 물에 띄워서 균형이 잘 잡히는지 누수는 없는지 확인하는 거죠. 문제가 없으면 천천히 잠수를 시도합니다. 처음에는 얕은 깊이만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점차 깊이 들어가면서 압력을 테스트해요. 설계상 최대 잠수 깊이까지 내려가서 선체가 압력을 견디는지 확인합니다. 이때가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에요.
만약 선체에 결함이 있으면 압력을 못 견디고 파손될 수 있거든요. 승무원들도 긴장하면서 계기판을 주시합니다. 모든 것이 정상이면 안도의 한숨을 쉬죠. 깊이 테스트가 끝나면 속도 테스트를 합니다. 최고 속도로 달려보면서 추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요. 소음도 측정합니다. 다른 함정이나 수중 청음기로 잠수함 소리를 들어보면서 얼마나 조용한지 평가하는 거죠. 기동성 테스트도 중요합니다. 급선의 급상승, 급하강 등 다양한 기동을 해보면서 잠수함이 잘 움직이는지 확인합니다. 조종이 불안정하거나 예상과 다르게 움직이면 수정이 필요하죠. 무기 시스템도 실제로 테스트해야 합니다. 어뢰를 발사해보고 미사일도 쏴봐야 해요. 물론 처음에는 연습용 탄두를 쓰지만 나중에는 실제 무기로 테스트합니다. 목표물을 정확하게 맞히는지 확인하는 거죠. 이 모든 시험 과정에서 수많은 문제들이 발견됩니다. 설계도와 달리 작동하는 부분이 있고 예상치 못한 소음이 나기도 하며 어떤 시스템이 간섭을 일으키기도 해요.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는 것이 시운전의 핵심입니다. 때로는 조선소로 돌아가서 수리하고 개선한 다음 다시 나와서 테스트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런 시행착오가 1년 이상 계속될 수 있어요. 모든 테스트를 통과하고 나면 마침내 해군에 인도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승무원들이 새 잠수함에 익숙해져야 해요. 새 잠수함은 기존 잠수함과 많이 다를 겁니다. 특히 핵추진 시스템은 처음 다루는 것이니까 충분한 훈련이 필요하죠. 원자로 운용 교육부터 시작해서 각종 시스템 조작법을 배우고 비상상황 대처 훈련도 합니다. 몇 개월간의 집중 훈련을 거쳐야 실전 배치가 가능해요. 이 모든 과정을 합치면 설계 시작부터 실전 배치까지 10년 이상이 걸리는 겁니다. 미국도, 영국도, 프랑스도 모두 비슷한 시간이 걸렸어요. 한국이 처음 만드는 것을 생각하면 15년 정도는 충분히 합리적인 일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은 구체적으로 어떤 개발 방식을 선택할까요? 완전 독자 개발과 기술 협력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야 합니다. 완전 독자 개발은 모든 것을 한국이 스스로 만드는 방식이에요. 가장 어렵지만 완전한 기술 독립을 이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프랑스가 바로 이 길을 택했죠. 미국이나 영국의 도움 없이 순수하게 자체 기술로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했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완전한 독립성을 확보했습니다. 프랑스는 1950년대부터 연구를 시작해서 1970년대에야 첫 핵추진 잠수함을 완성했어요. 20년 넘게 걸린 겁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막대한 비용을 투자했죠. 하지만 지금은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독자 핵잠수함 보유국이 되었고 자신들의 기술로 계속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한국도 충분한 시간과 자원이 있다면 독자 개발이 가능할 겁니다. 기술 수준이 그 정도에 도달했거든요. 한국은 원자력 기술도 있고 조선 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이며 전자기계 소재 기술도 뛰어납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시간입니다. 독자 개발하면 20년 이상 걸릴 수 있어요. 그 사이에 안보 환경은 계속 변화하고 북한의 위협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20년을 기다린 여유가 있을까요? 또한 비용 문제도 있습니다. 독자 개발은 시행착오가 많아서 비용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프랑스도 당초 예상의 몇 배나 되는 돈을 썼습니다. 반면에 기술 협력 방식은 다른 나라로부터 기술을 받거나 함께 개발하는 겁니다. 영국이 미국으로부터 원자로 기술을 지원받았고 최근에는 호주가 오커스를 통해 미영의 도움을 받기로 했죠. 이 방식의 장점은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검증된 기술을 쓰니까 리스크도 줄어들어요. 실패 확률이 낮고 완성도도 높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명확합니다. 기술 제공국에 의존하게 되고 핵심 기술은 여전히 블랙박스로 남을 수 있어요. 또한 기술 이전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상대국 입장에서는 수십 년간 막대한 투자를 해서 개발한 기술을 쉽게 넘겨주지 않으니까요. 호주가 오커스를 통해 받는 지원도 사실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수백억 달러의 비용을 부담하고 미국 및 영국과 긴밀한 군사 동맹을 맺는 조건이죠. 한국이 선택할 가능성이 가장 큰 것은 혼합 방식입니다. 핵심 부분은 독자 개발하되 일부는 미국의 지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접근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까요? 원자로 설계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과 관련 기업들이 이미 소형 원자로 연구를 해왔으니까요. 물론 잠수함용은 특수하지만 기본 원리는 같습니다. 하지만 핵연료는 미국에서 공급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보도에서도 미국이 핵연료 공급을 검토하고 있다고 나왔죠. 이렇게 하면 한국이 직접 우라늄을 농축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핵 확산 우려를 줄이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있어요. 동시에 개발 시간도 단축됩니다. 선체 제작과 추진 시스템은 한국 기술로 충분합니다.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특수강 제작, 정밀 용접, 프로펠러, 설계 모두 한국이 잘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전자장비와 무기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나 레이더, 어뢰, 미사일 등은 이미 국산화되어 있거나 개발 중이에요. 핵추진 잠수함용으로 성능을 높이면 되는 겁니다. 시스템 통합 기술도 중요한데 이것은 한국이 강점을 가진 분야입니다. 삼성이나 LG 같은 전자 기업들이 복잡한 시스템을 통합하는데 뛰어난 능력을 보여왔죠. 수많은 서브 시스템을 하나로 묶어서 완벽하게 작동하게 만드는 기술 말이에요. 이런 혼합 방식의 장점은 독자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혼자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완전히 의존하면 주체성을 잃게 되니까요.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미국과의 협력 범위도 신중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너무 많이 의존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미국이 정책을 바꾸거나 국제 정세가 변하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독자적으로 가려다가 실패하거나 시간이 지나치게 오래 걸려도 안 되죠. 최적의 협력 모델을 찾는 것이 관건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그동안 무기 개발에서 이런 방식을 성공적으로 적용해 왔어요. KF-X 전투기 프로그램을 보면 초기에는 미국 기술에 많이 의존했지만 점차 국산화율을 높여갔습니다. 첫 번째 모델인 KF-16은 미국 F-16을 기반으로 했지만 두 번째 모델인 KF-21은 상당 부분을 독자 개발했어요. 이제는 KF-21을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잠수함도 비슷한 경로를 밟을 가능성이 큽니다. 첫 번째 핵추진 잠수함은 미국의 지원을 받아 만들지만 두 번째, 세 번째로 가면서 국산 비율을 높이는 거죠. 네 번째쯤 되면 거의 모든 것을 한국 기술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점진적 국산화 전략은 검증된 방법입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확실하게 기술을 확보할 수 있어요. 승무원 양성도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될 겁니다. 초기에는 미국에 보내서 교육받고 점차 한국 내에서 자체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죠. 호주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호주 해군 장교들을 미국과 영국에 파견해서 핵잠수함 운용을 배우게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돌아와서 호주 내 교육 시스템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한국도 해군 장교들과 기술자들을
미국 잠수함학교나 원자로 훈련센터에 보낼 수 있을 거예요. 그곳에서 몇 년간 교육받고 실습하면서 노하우를 습득하는 겁니다. 이렇게 훈련받은 인력이 핵심이 되어 한국형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게 됩니다. 시뮬레이터도 처음에는 미국 제품을 도입하지만 점차 국산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비용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이렇게 혼합 방식으로 개발하면 완전 독자 개발보다는 비용이 적게 들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막대한 투자가 필요해요. 전문가들은 4척의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하는데 총 15조 원에서 20조 원 정도가 들 것으로 추정합니다. 연구개발비, 건조비, 인프라, 구축비, 운영비를 모두 포함한 금액이죠. 이 돈을 15년에서 20년에 걸쳐 나누어 쓴다면 연간 1조 원 정도가 됩니다. 한국의 국방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감당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에요. 하지만 쉬운 일도 아닙니다. 다른 전력 증강 사업들과 균형을 맞춰야 하니까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중요합니다. 낭비를 최소화하고 중복 투자를 피해야 해요. 민간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고 국제 협력을 통해 비용을 분담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결국 핵추진 잠수함 개발은 기술 비용 시간의 삼각 균형을 어떻게 맞추느냐의 문제입니다. 세 가지를 모두 완벽하게 충족시킬 수는 없어요. 어딘가는 타협이 필요합니다. 한국 정부와 해군은 이런 고민 끝에 점진적 동시병행 추진 전략을 택했습니다. 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 국제 협력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단계적으로 완성도를 높이는 거죠. 이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한 접근 방식입니다. 이제 인프라 구축에 대해 본격적으로 살펴볼까요?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고 운용하려면 기존 시설로는 부족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인프라가 필요해요. 먼저 원자로 제작 시설부터 생각해 봅시다. 원자로는 극도로 정밀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져야 하는 장비입니다. 일반 공장에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특수한 환경이 필요합니다. 원자로 제작 시설은 청정도가 매우 높아야 합니다. 먼지나 불순물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반도체 공장처럼 공기를 철저히 필터링하고 작업자들도 방진복을 입어야 합니다. 방사능 차폐 시설도 필수입니다. 핵물질을 다루는 공간은 두꺼운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야 해요. 만약 방사능이 누출되더라도 외부로 퍼지지 않도록 말이죠. 온도와 습도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금속 부품들이 온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항상 일정한 환경을 유지해야 해요. 특수 장비도 많이 필요합니다. 정밀 측정 장비, 용접 로봇, 엑스레이 검사 장치, 초음파 검사 장비 등등 이런 장비 하나하나가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짜리입니다. 이런 시설을 어디에 만들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보안과 안전, 접근성을 모두 고려해야 하죠.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있는 대전이 유력한 후보지입니다. 이미 원자력 관련 인프라와 전문 인력이 있으니까요. 또는 울산이나 부산 같은 조선도시 근처에 만들 수도 있습니다. 완성된 원자로를 잠수함까지 운반하는 거리를 줄일 수 있으니까요. 부지 선정부터가 민감한 문제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반대할 수 있거든요. 원자력 시설이라고 하면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투명한 안전관리와 지역 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이 필요해요. 안전성을 입증하고 경제적 혜택도 제시하면서 이해를 구해야 합니다. 건조 독도, 특별한 시설이 필요합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보안이 극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폐쇄형 건조독에서 만들어야 해요. 거대한 지붕이 있는 건물 안에서 작업하는 겁니다. 위성 사진으로도 내부가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적국이 잠수함의 형상이나 구조를 파악할 수 없도록 말이죠. 이런 폐쇄형 독을 만드는 것도 큰 공사입니다. 축구장 몇 개 크기의 거대한 건물을 지어야 하고 내부에는
대형 크레인과 각종 설비를 설치해야 해요. 현대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 같은 대형 조선소들이 후보가 될 겁니다. 이들은 이미 잠수함 건조 경험이 있고 설비도 갖추고 있으니까요. 기존 시설을 확장하거나 개조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설을 짓는다면 수천억 원이 들어갈 겁니다. 하지만 국가 안보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면 필요한 지출입니다. 정비시설도 매우 중요합니다. 잠수함은 정기적으로 정비를 받아야 하거든요. 특히 원자로 점검은 매우 복잡하고 위험한 작업입니다. 원자로를 열어서 내부를 점검하고 필요하면 부품을 교체해야 해요. 핵연료도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면 수십 년간 쓸 수 있지만 저농축이면 더 자주 바꿔야 하죠. 연료 교체 작업은 몇 개월이 걸리는 대공사입니다. 잠수함을 독에 올리고 원자로 부분을 개방한 다음 사용한 연료를 꺼내고 새 연료를 넣어야 해요. 이 모든 과정에서 방사능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작업자들이 과다하게 방사능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특수 방호복을 입고 제한된 시간만 작업하며 방사능 측정기로 계속 모니터링합니다. 사용한 핵연료는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방사능이 매우 높기 때문에 특수 용기에 넣어서 차폐 시설로 옮기죠. 이런 정비 시설은 보통 해군 기지 안에 만들어집니다. 한국의 주요 잠수함 기지는 진해와 제주도에 있는데 이 중 한 곳을 대폭 확장해야 할 겁니다. 또는 새로운 전용 기지를 만들 수도 있어요. 핵잠수함만을 위한 특수 기지 말이죠. 미국은 워싱턴주의 밴구어 기지나 조지아주의 킹스베이 기지처럼 핵잠수함 전용 기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비슷한 시설이 필요할 수 있어요. 핵폐기물 처리 시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사용한 핵연료와 방사능에 오염된 부품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매우 민감한 문제예요. 한국은 이미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핵폐기물 처리 문제로 오랫동안 고민해 왔습니다. 경주에 중저준위 방패장이 있지만 고준위 폐기물 처분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죠. 잠수함에서 나오는 핵폐기물은 군사기밀이기도 해서 민간 시설과 분리해서 관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군 전용 핵폐기물 처리 시설을 만드는 거죠. 임시 저장 시설은 잠수함 기지 내부에 만들 수 있습니다. 두꺼운 콘크리트 구조물 안에 사용한 연료를 보관하는 거예요. 냉각수를 계속 순환시키면서 열을 식혀야 합니다. 최종 처분은 더 복잡한 문제입니다. 땅속 깊이 파묻는 방법이 일반적인데 지질학적으로 안정된 지역을 찾아야 해요. 지진이 없고 지하수가 흐르지 않는 곳이어야 합니다. 이런 장소를 찾아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시설을 건설하는 데만 10년 이상 걸릴 수 있어요. 따라서 핵폐기물 처리 계획은 잠수함 건조 프로젝트 초기부터 수립해야 합니다. 나중에 생각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교육훈련 시설 확충도 시급합니다. 핵추진 잠수함 승무원을 양성하려면 특별한 교육시설이 필요해요. 원자로 시뮬레이터가 필수입니다. 실제 원자로와 똑같이 작동하는 시뮬레이터에서 훈련해야 실전에서 제대로 운용할 수 있거든요. 원자로를 시동하고 출력을 조절하며 비상 상황에 대처하는 모든 과정을 연습합니다. 미국 해군은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찰스턴에 원자로 훈련 센터가 있습니다. 실제 원자로를 여러 개 설치해 놓고 교육생들이 직접 운전해 보면서 배우는 거죠. 한국도 비슷한 시설을 만들어야 할 겁니다. 물론 실제 원자로를 육상에 설치하는 것은 민감한 문제일 수 있으니 시뮬레이터를 먼저 갖추고 점차 확대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잠수함 조종 시뮬레이터도 필요합니다. 실제 잠수함 조종석을 재현해 놓고 다양한 상황을 연습하는 거예요. 잠수 부상선의 긴급 회피 같은 기동을 가상 환경에서 반복 훈련합니다.
요즘은 가상현실 기술이 발달해서 매우 사실적인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요. 헤드셋을 쓰면 실제로 잠수함 안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모든 계기와 장비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강점을 가진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면 세계 최고 수준의 훈련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비상상황 훈련 시설도 중요합니다. 화재, 침수, 충돌 같은 비상 상황에 대처하는 훈련을 해야 해요. 실제 잠수함 구조를 재현한 시설에서 연기를 피우고 물을 채우면서 실전처럼 훈련합니다. 어둡고 연기 자욱한 상황에서 비상 탈출하는 연습도 하죠. 이런 훈련은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준비입니다. 실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매뉴얼대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하니까요. 이 모든 교육시설을 진해의 해군교육사령부에 집중시킬 수도 있고 별도의 전문 교육기관을 신설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잠수함 학교처럼 핵잠수함 교육만 전담하는 기관을 만드는 거죠. 인프라 구축에는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원자로 제작 시설, 건조, 독, 정비 시설, 폐기물 처리 시설, 교육 시설 모두 합치면 수조 원이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회성 투자가 아닙니다. 한번 만들어 놓으면 수십 년간 사용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잠수함뿐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미래의 차세대 잠수함까지 이 시설에서 만들고 관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보면 충분히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국가의 핵심 안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니까요. 시간도 상당히 걸립니다. 인프라 구축만 5년에서 7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지를 선정하고 설계하고 건설하고 장비를 설치하는 모든 과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니까요. 그래서 한국 정부가 점진적 동시병행 전략을 택한 겁니다. 설계와 인프라 구축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시간을 최대한 절약하는 거죠. 잠수함 설계가 진행되는 동안 건조, 독을 짓고 원자로 제작 시설도 준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설계가 완성되는 시점에 바로 건조에 들어갈 수 있어요. 만약 순차적으로 했다면 10년 이상 더 걸렸을 겁니다. 국제 협력도 인프라 구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으니 시설 설계나 운영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을 거예요. 미국은 70년 넘게 핵잠수함을 만들고 운용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시설이 필요하고 어떻게 운영해야 효율적인지 잘 알고 있죠. 한국이 미국의 조언을 받으면 시행착오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자로 제작 시설의 청정도는 어느 수준이어야 하는지, 차폐 시설은 얼마나 두꺼워야 하는지, 환기 시스템은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같은 구체적인 기준을 배울 수 있어요. 실제로 미국 전문가들이 한국에 와서 시설을 둘러보고 자문해 줄 수도 있습니다. 또는 한국 기술자들이 미국 시설을 방문해서 견학하고 배울 수도 있죠. 물론 모든 것을 공개하지는 않겠지만 일반적인 수준에서 협력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호주도 지금 비슷한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오커스 협정에 따라 호주는 핵잠수함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데 미국과 영국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호주 기술자들이 미영에 가서 연수받고 시설 설계 자문도 받고 있죠. 한국도 호주와 정보를 교환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나라 모두 새로 핵잠수함을 도입하는 입장이니까 서로 배울 점이 많아요. 프랑스나 인도와도 교류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는 독자적으로 핵잠수함을 개발한 경험이 있고 인도는 비교적 최근에 개발을 완료했죠. 이들의 경험담을 듣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떻게 극복했는지 실패와 성공의 사례들을 공유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인프라가 갖춰지면 이제 본격적으로 경제적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건설 과정에서 일자리가 대량으로 창출되죠. 건설 노동자, 기계기사, 전기기사,
배관공, 용접공 등 수천 명이 일하게 됩니다. 장비 제작 회사들도 주문이 쏟아집니다. 크레인, 환기 장치, 공기 정화 시스템, 방사능 측정 장비 등 온갖 특수 장비가 필요하니까요. 국내 제조사들이 이런 장비를 만들면서 기술력을 높이고 수출 경쟁력도 갖추게 됩니다. 소재 산업도 혜택을 봅니다. 콘크리트, 철강, 특수합금, 플라스틱 등 건설에 필요한 자재가 엄청나게 소비되니까요. 지역 경제도 활성화됩니다. 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은 인구가 늘고 상권이 발달하죠. 식당, 카페, 편의점, 부동산 등 모든 업종이 호황을 맞습니다. 물론 교통 체증이나 환경 문제 같은 부작용도 생길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협력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도로를 확장하고 대중교통을 늘리며 환경관리를 강화하는 식으로요. 장기적으로는 첨단 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원자력 기술과 조선 기술이 집적된 지역이 되는 거죠. 관련 기업들과 연구소들이 모여들면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대학들도 관련 학과를 신설하거나 확대합니다. 원자력공학, 해양공학, 조선공학 전공의 학생들이 몰리고 정부와 기업이 장학금을 지원하면서 우수 인재가 양성되죠. 이렇게 형성된 산업 클러스터는 한국을 글로벌 해양 방산 허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잠수함이나 함정을 발주하려고 할 때 한국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이미 한국조선소는 상업용 선박에서 세계 최고의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여기에 군함과 잠수함 기술까지 더해지면 경쟁력은 더욱 강화됩니다. 기술 파급 효과에 대해서도 더 깊이 살펴볼까요? 핵추진 잠수함 개발 과정에서 얻은 기술들은 정말 다양한 분야에 응용될 수 있어요. 소음 감소 기술부터 시작해 볼까요? 잠수함을 극도로 조용하게 만드는 기술은 자동차 산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가 대중화되면서 엔진 소음이 없어졌지만 여전히 바람 소리나 타이어 소리가 문제예요. 잠수함의 저소음 설계 원리를 자동차에 적용하면 훨씬 조용한 차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공기역학적 설계, 특수 흡음재 진동 감쇄 시스템 등이 그대로 쓰일 수 있죠. 가전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청소기 모두 소음이 소비자들의 큰 관심사예요. 잠수함 소음 감소 기술을 적용하면 거의 무음에 가까운 제품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건축 분야에서도 활용 가능합니다.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잠수함의 방음, 방진 기술을 건물에 적용하면 소음 전달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고강도 소재 기술도 파급 효과가 큽니다. 깊은 바다의 엄청난 압력을 견디는 특수강은 다양한 곳에 쓰일 수 있어요. 초고층 빌딩을 지을 때 더 강하고 가벼운 구조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같은 강도를 더 적은 재료로 달성하니까 비용도 절감되고 지진 안전성도 높아지죠. 자동차 차체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충돌 안전성을 높이면서도 무게를 줄일 수 있어요. 가벼우면 연비가 좋아지니까 일석이조입니다. 항공기 제작에도 도움이 됩니다. 비행기도 가볍고 강한 소재가 필요하거든요. 잠수함용 특수 합금 기술이 항공 소재 개발에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정밀 가공 기술은 더욱 광범위하게 응용됩니다. 잠수함 부품은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정밀도가 필요한데 이런 기술은 반도체 제조에 직접 활용될 수 있어요. 반도체 장비를 만들 때나 초정밀 부품을 가공할 때 잠수함 제작 기술이 도움이 됩니다. 의료기기 제조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MRI나 CT 같은 정밀 의료 장비는 극도로 정확한 가공이 필요하거든요. 시계나 카메라 같은 정밀 기계 산업도 혜택을 봅니다. 스위스가 시계 산업에서 세계 최고인 이유 중 하나가 정밀 가공 기술이거든요. 한국도 잠수함 제작을 통해 그런 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용접 기술도 중요합니다.
잠수함의 완벽한 용접 기술은 다른 산업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석유화학 플랜트를 지을 때 고압 파이프를 용접하는데 이런 기술이 필요해요. 원자력 발전소 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이라도 결함이 있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완벽한 용접이 필수죠. LNG 운반선이나 LNG 저장 탱크도 극저온을 견뎌야 해서 특수 용접 기술이 필요합니다. 자동화와 인공지능 기술은 정말 혁명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잠수함의 각종 시스템을 자동으로 제어하고 인공지능으로 최적화하는 기술은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이에요. 센서로 공장 전체를 모니터링하고 빅데이터로 분석하며 AI가 최적의 생산 조건을 찾아내는 겁니다. 불량률을 줄이고 효율을 높이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죠. 물류 산업에도 적용됩니다. 창고 관리, 배송 경로 최적화, 재고 관리 모두 자동화할 수 있어요. 아마존이 물류센터를 완전 자동화한 것처럼 한국 기업들도 비슷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농업에도 혁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스마트팜에서 온도, 습도, 일조량을 자동으로 조절하고 최적의 재배 조건을 AI가 찾아내는 거죠. 의료 분야에서는 진단 보조 시스템으로 활용됩니다. 엑스레이나 MRI 영상을 AI가 분석해서 병변을 찾아내는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데 잠수함의 신호 처리 기술이 여기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배터리와 에너지 저장 기술도 간접적으로 발전합니다. 잠수함에는 비상용 대용량 배터리가 필요하고 전력 관리 시스템도 중요하거든요. 이런 연구가 전기차 배터리나 에너지 저장 장치 개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빠르게 충전하고 오래 쓸 수 있는 배터리 기술은 모든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거니까요. 통신 기술도 파급 효과가 큽니다. 물속에서 통신하는 어려운 기술을 개발하면서 새로운 통신 방식이 나올 수 있어요. 수중 통신 기술은 해양 탐사나 수산업에 바로 활용됩니다. 바닷속 로봇을 원격 조종하거나 양식장을 모니터링할 때 필요하죠. 극한 환경 통신 기술은 우주 탐사에도 응용될 수 있습니다. 깊은 바다나 먼 우주나 모두 통신이 어려운 환경이니까 비슷한 원리를 적용할 수 있어요. 이런 기술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체계적인 기술 이전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군사 기술로만 묶어두면 아까운 거예요. 적극적으로 민간에 이전해서 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미국의 나사가 좋은 예입니다. 우주 개발 과정에서 나온 수많은 기술들이 민간으로 이전되어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냈어요. 메모리 폼, 매트리스, 코드리스, 청소기, 정수 필터 등이 모두 나사 기술에서 나왔습니다. 한국도 방위사업청과 산업통상자원부가 협력해서 기술 이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핵잠수함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들이 개발한 기술을 상용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죠. 특허 출원을 도와주고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며 마케팅과 판로 개척도 돕습니다. 벤처 캐피탈을 연결해서 투자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정부 구매 제도를 활용해서 초기 시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기술 이전 박람회도 정기적으로 열 수 있습니다. 군에서 개발한 기술들을 전시하고 민간 기업들이 와서 둘러보면서 관심 있는 기술을 찾는 겁니다. 라이선스 계약을 맺어서 상용화하거나 공동 연구 개발로 이어질 수도 있죠. 대학과의 협력도 중요합니다. 군 프로젝트에서 나온 데이터나 경험을 대학 연구실과 공유하면서 학문적 발전에도 기여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실제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배우고 졸업 후 관련 산업에 취업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방위산업 수출도 기대할 수 있는 큰 효과입니다. 핵추진 잠수함 자체를 수출하기는 어렵지만 재래식 잠수함 수출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까지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기술력의 증명이 되니까요. 세계 각국이 잠수함을 구매할 때
한국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이미 한국은 인도네시아에 장보고급 잠수함을 수출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나라들이 관심을 가질 겁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해양 전력을 강화하고 있어서 잠수함 수요가 늘고 있거든요. 베트남,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모두 잠수함을 원합니다. 중동 국가들도 잠재 고객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 같은 부유한 나라들이 해군력을 키우고 있어요. 남미 국가들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브라질, 칠레, 페루 등이 잠수함을 운용하고 있고 교체 수요가 있죠. 한국 잠수함의 장점은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하다는 겁니다. 유럽 잠수함은 비싸고 중국 잠수함은 성능이 의심스러운데 한국은 적절한 가격에 좋은 품질을 제공합니다. 기술 이전에도 유연합니다. 구매국이 원하면 일부 기술을 이전해서 자국에서 생산할 수 있게 해주죠. 이런 접근이 많은 나라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잠수함 외에 다른 함정 수출도 증가할 겁니다. 호위함, 고속정, 상륙함 등 다양한 함정을 한국이 만들 수 있거든요. 핵잠수함 제작 능력이 있다는 것이 전체적인 브랜드 가치를 높입니다. 무기 체계도 함께 수출할 수 있어요. 어뢰, 미사일, 레이더, 소나 같은 장비들을 패키지로 판매하는 겁니다. 이미 한국은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폴란드에 대량 수출하면서 방산 수출 강국으로 떠올랐습니다. 여기에 잠수함과 함정까지 더해지면 종합 방산 수출국이 되는 거죠. 방위 산업 수출이 늘어나면 무역 수지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한국은 에너지와 원자재를 수입하는 나라라 무역 적자 위험이 항상 있어요. 고부가 가치 제품을 수출해서 이를 상쇄해야 하는데 방산이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 브랜드 가치도 상승합니다. 첨단 기술 강국, 군사 강국으로서의 이미지가 강화되는 거죠. 외교 협상에서도 유리해집니다.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단순히 경제만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종합 국력을 갖춘 나라로 인정받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선거나 국제기구 진출에도 도움이 됩니다.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니까 지지를 받기 쉬워지는 거예요. 문화 콘텐츠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정말 흥미로운 소재거든요.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면 사람들이 좋아할 겁니다. 헐리우드에서 만든 잠수함. 영화들 생각해보세요. 헌트 포 레드 옥토버, 크림슨 타이드, USS 인디애나폴리스 같은 영화들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한국도 우리만의 잠수함 이야기를 만들 수 있어요. 물론 보안 문제가 있으니 실제 기밀은 드러내지 않고 픽션으로 각색해야겠지만요. 잠수함 내부의 긴박한 상황, 승무원들의 인간 드라마, 국가를 지키는 사명감, 이런 요소들로 감동적인 스토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게임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잠수함 시뮬레이션 게임은 마니아층이 두터워요. 사실적인 잠수함 게임을 만들면 세계 시장에서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소설이나 웹툰도 좋은 소재가 됩니다. 젊은 세대에게 해양과 국방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박물관이나 전시관을 만드는 것도 고려할 만합니다. 퇴역한 잠수함을 전시하면서 역사와 기술을 소개하는 공간 말이에요. 미국의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에는 항공모함이나 잠수함을 박물관으로 만든 곳이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실제 내부를 둘러보면서 체험할 수 있어요. 한국도 부산이나 인천 같은 항구 도시에 해양 국방 박물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잠수함뿐 아니라 함정과 항공기도 전시하고 시뮬레이터로 직접 체험해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견학 와서 해양과학과 국방의 중요성을 배우는 겁니다. 진로 탐색에도 도움이 되겠죠. 해군 장교나 조선 엔지니어가 되고 싶은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가 됩니다. 이렇게 국방 경제 문화가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국방 투자가 산업 발전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내며 다시 국민들의 자긍심과 국방의식을 높이는 거죠. 물론 모든 것이 장밋빛은 아닙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를 누리려면 체계적인 계획과 실행이 필요해요. 기술 이전이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자원을 투입해야 합니다. 수출도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마케팅하고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문화 콘텐츠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안을 유지하면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은 균형 잡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을 기울일 가치는 충분합니다. 핵추진 잠수함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은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무기 하나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역량 전체를 업그레이드하는 거대한 프로젝트인 겁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하면 실제로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단순히 갖고 있기만 해서는 의미가 없어요.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진짜 가치가 나타나죠. 먼저 배치 계획부터 생각해 봅시다. 한국이 목표로 하는 4척의 핵추진 잠수함을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 이것은 매우 전략적인 결정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의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잠수함 4척이 있으면 한 척은 실제 작전 중이고 한 척은 작전 준비 중이며 한 척은 정비 중이고 한 척은 훈련 중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순환하면서 항상 최소한 한 척은 바다에서 작전할 수 있게 유지하는 겁니다. 따라서 4척은 최소한의 숫자입니다. 이상적으로는 6척에서 8척 정도가 있어야 충분한 작전 능력을 갖출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예산과 시간을 고려하면 일단 4척부터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이죠. 주기지는 어디가 될까요? 현재 한국 해군의 주요 잠수함 기지는 진해와 제주도에 있습니다. 진해는 부산 근처에 있는 한국 해군의 핵심 기지예요. 대부분의 주요 함정이 여기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제주도 기지는 최근에 만들어진 첨단 기지입니다. 화산암을 파서 만든 동굴 기지가 있어서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죠. 핵추진 잠수함은 아마도 제주도 기지를 주로 사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전략적 위치도 좋고 보안도 우수하니까요. 제주도는 동중국해와 태평양으로 나가기에 유리한 위치입니다. 중국 해군을 감시하거나 태평양 작전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죠. 물론 진해 기지도 계속 활용될 겁니다. 동해로 나가서 북한이나 러시아 해역을 감시하는 임무는 진해에서 출발하는 것이 효율적이니까요. 작전 해역은 어떻게 나뉠까요? 한국 주변 바다는 크게 3곳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동해, 남해, 서해입니다. 동해는 일본과의 사이에 있는 깊은 바다예요. 수심이 깊어서 잠수함 작전에 유리합니다. 북한의 동해안을 감시하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근처의 러시아 태평양 함대도 주시해야 하는 전략적 해역이죠. 남해는 한반도 남쪽 바다입니다. 대한해협을 통해 동해와 서해를 연결하고 태평양으로 나가는 관문이기도 해요. 한국의 주요 해상 교통로가 지나가는 곳이라 매우 중요합니다. 서해는 중국과 접한 바다입니다. 수심이 얕아서 잠수함 작전이 어렵지만 전략적으로는 매우 민감한 곳이죠. 북한의 서해안도 있고 중국 해군의 움직임도 감시해야 하니까요. 핵추진 잠수함은 주로 동해와 남해를 중심으로 작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서해는 수심이 얕아서 대형 잠수함이 활동하기 어렵거든요. 하지만 필요하다면 서해 깊은 수로를 이용해서 작전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원양 작전도 가능합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연료 보급 없이 몇 달씩 바다에 있을 수 있으니까 태평양 먼 바다까지 나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남중국해에서 작전할 수도 있습니다. 이 해역은 최근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 사이에 영유권 분쟁이 있는 곳이죠. 한국이 여기서 항행의 자유를 지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인도양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한국 선박들이 중동에서 석유를 실어오는 항로를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죠. 구체적인 임무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임무는 정보 수집과 감시입니다. 적의 해역 가까이 접근해서 은밀하게 정보를 모으는 거예요. 북한의 해군 기지 근처에서 잠복하면서 잠수함이나 함정의 움직임을 관찰합니다. 어떤 훈련을 하는지, 어디로 이동하는지 모든 정보를 수집하죠. 중국 해군도 감시 대상입니다. 중국이 태평양으로 나오는 항로를 지나는 함대를 추적하고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런 정보는 전략적으로 엄청난 가치가 있어요. 적의 의도를 파악하고 전력을 평가하며 유사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데 필수적인 자료니까요. 두 번째 임무는 대잠전입니다. 적의 잠수함을 찾아내고 추적하며 필요하면 공격하는 임무죠.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을 운용한다면 이것을 찾아내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됩니다. 핵무기를 실은 잠수함이 어디 있는지 모르면 엄청난 위협이 되니까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북한 잠수함을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면서 감시합니다. 필요하다면 어뢰로 격침시킬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중국이나 러시아의 핵잠수함도 추적 대상입니다. 이들이 한반도 주변 해역에 접근하면 한국 잠수함이 탐지하고 추적합니다. 대잠전은 정말 고도의 기술과 인내가 필요한 임무예요. 바다는 넓고 잠수함은 작으니까 찾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소나로 귀를 쫑긋 세우고 미세한 소리를 듣습니다. 프로펠러 소리, 기계 작동 소리. 심지어 승무원들이 움직이는 소리까지 포착하려고 합니다. 고양이가 쥐를 기다리듯 조용히 숨어서 기다리다가 적 잠수함이 나타나면 따라붙는 거죠. 세 번째 임무는 해상교통로 보호입니다. 한국 경제는 무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어요. 수출입 물동량의 99% 이상이 배로 운송됩니다. 만약 전쟁이나 심각한 위기가 발생하면 이 항로를 지키는 것이 국가 생존의 문제가 됩니다. 적이 한국 선박을 공격하거나 항로를 봉쇄하려 한다면 핵추진 잠수함이 나서서 보호합니다. 호위 임무를 수행하거나 적의 수상함과 잠수함을 제거하는 거죠. 특히 호르무즈 해협이나 말라카 해협 같은 전략적 요충지를 지나는 한국 선박들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곳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한국 경제가 큰 타격을 받으니까요. 네 번째 임무는 타격 작전입니다. 순항 미사일을 탑재한 핵추진 잠수함은 먼 거리에서 적의 중요 시설을 타격할 수 있어요. 북한의 미사일 기지나 지휘 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겁니다. 바다 밑에서 조용히 접근해서 갑자기 미사일을 쏘면 적은 방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디서 날아올지 예측할 수 없으니까요. 이런 능력은 강력한 억제력이 됩니다. 적이 한국을 공격하려고 할 때 보이지 않는 잠수함이 언제든 보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 쉽게 행동하지 못합니다. 다섯 번째 임무는 특수전 지원입니다. 특수부대를 은밀하게 적지에 침투시키거나 철수시키는 임무를 잠수함이 수행할 수 있거든요. 잠수함이 적 해안 가까이 접근해서 특수부대원들을 소형 잠수정이나 고무보트로 내려보냅니다. 임무를 마친 후 다시 잠수함으로 돌아오는 거죠. 이런 작전은 영화에서나 봤을 법하지만 실제로 많이 사용되는 전술입니다. 미국 해군 실들이 빌라덴을 제거한 작전도 잠수함 지원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한국도 특수전 능력을 강화하고 있으니 핵추진 잠수함이 이런 임무에 투입될 수 있습니다. 훈련은 어떻게 할까요? 승무원들의 숙련도를 높이려면 끊임없이 훈련해야 합니다. 실전 같은 훈련을 통해 모든 상황에 대비하는 거죠.
먼저 개별 시스템 훈련이 있습니다. 원자로 운용 어뢰 발사, 소나 조작 항법 등 각 분야별로 전문성을 키웁니다. 시뮬레이터를 활용하면 위험 부담 없이 다양한 상황을 연습할 수 있어요. 비상 상황 훈련도 중요합니다. 화재가 났을 때, 침수가 발생했을 때, 충돌했을 때 등 온갖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대응 연습을 합니다. 실제로 연기를 피우고 경보를 울리면서 긴박한 상황을 재현합니다. 승무원들이 당황하지 않고 매뉴얼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반복 훈련하는 거죠. 실제 해상 훈련도 필수입니다. 바다에 나가서 잠수하고 어뢰를 쏘고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실전 감각을 익힙니다. 다른 함정이나 항공기와 합동 훈련도 합니다. 대잠 헬기가 잠수함을 찾는 훈련을 하거나 구축함과 함께 작전하는 연습을 하죠. 이렇게 하면 서로 협력하는 방법을 배우고 연합작전 능력이 향상됩니다. 동맹국과의 연합훈련도 중요합니다. 특히 미국 해군과 함께 훈련하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요. 미국은 핵추진 잠수함 운용에서 수십 년의 경험이 있으니까요. 한국 잠수함이 미국 잠수함과 함께 작전하면서 전술과 기술을 익히는 겁니다. 미국 해군이 주관하는 림팩 훈련 같은 대규모 연합훈련에 참가할 수도 있어요. 여러 나라 해군이 모여서 함께 연습하면서 국제적 협력 능력을 키우는 거죠. 일본 해군과도 훈련할 수 있습니다. 양국이 대잠전에서 협력하면 북한과 중국의 잠수함 위협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물론 역사 문제로 한일 관계가 항상 순탄하지는 않지만 안보 분야에서는 실용적 협력이 가능합니다. 호주 해군과의 교류도 늘어날 겁니다. 호주도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하고 있으니 서로 경험을 공유하면 도움이 되죠. 인도 해군과도 협력할 수 있습니다. 인도양에서 한국과 인도가 공동훈련을 하면서 해상 교통로 보호에 협력하는 겁니다. 이런 다양한 훈련을 통해 한국 해군의 핵추진 잠수함 운용 능력은 점차 향상될 겁니다. 처음에는 서툴겠지만 몇 년 지나면 숙련되고 10년 후에는 세계 수준에 도달할 수 있어요. 조직 구조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핵추진 잠수함을 운용하기 위한 새로운 부대를 창설해야 하거든요. 잠수함 전단을 새로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핵추진 잠수함들을 통합 지휘하는 전담 조직이 필요하니까요. 전단장은 제도급이 맡게 될 겁니다. 경험 많은 잠수함 출신 장성이 임명되겠죠. 전단 예하에 각 잠수함별로 함대가 편성됩니다. 함장과 승무원들이 한 팀을 이루어 작전하는 거예요. 지원 부대도 필수입니다. 정비부대, 보급부대, 의료부대 등이 잠수함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잠수함이 기지로 돌아오면 정비부대가 점검하고 수리합니다. 보급부대는 식량과 물자를 보충하고 의료부대는 승무원들의 건강을 관리하죠. 작전 계획을 세우는 참모 조직도 필요합니다. 정보 분석관들이 적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작전 계획관들이 임무를 설계합니다. 통신 전문가들은 잠수함과의 연락을 유지하고 기상 전문가들은 해양 환경을 예측합니다. 이 모든 조직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잠수함이 제대로 작전할 수 있어요. 교육훈련 기관도 확대해야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핵추진 잠수함 승무원을 양성하려면 특별한 교육과정이 필요하니까요. 원자로 운용 전문가, 소나 전문가, 어뢰 전문가, 항법 전문가 등 각 분야별 전문 교육을 제공하는 학교나 센터를 만들어야 합니다. 미국의 잠수함 학교처럼 체계적인 교육기관에 필요한 거죠. 연구개발 조직도 강화해야 합니다. 기술은 계속 발전하니까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개선해야 해요. 최신 기술을 적용해서 성능을 높이고 새로운 전술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군과 방위산업체, 연구소가 협력해서 차세대 기술을 연구합니다.
예를 들어 더 조용한 추진 시스템, 더 강력한 소나 더 정밀한 무기 등을 개발하는 거죠. 인공지능을 잠수함에 접목하는 연구도 진행될 겁니다. AI가 소나 신호를 분석해서 적 잠수함을 자동으로 탐지하거나 최적의 기동 경로를 추천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무인 잠수정과의 협력. 작전도 연구 대상입니다. 모함 역할을 하는 핵추진 잠수함에서 소형 무인 잠수정들을 보내서 정찰이나 공격을 하는 개념이죠. 이런 연구 개발을 통해 한국의 잠수함 기술은 계속 진화할 겁니다. 단순히 현재 수준에 머물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민군 협력도 중요합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해군만으로는 운용할 수 없어요. 원자력 전문가, 조선 전문가, 전자 전문가 등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조선소, 전자기업대학 등이 모두 협력해야 하죠. 정부도 조율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국방부 방위사업청,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있으니까 효율적인 협력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서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국회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프로젝트니까 국회가 감독하고 승인해야 하죠. 국방위원회가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고 필요하면 청문회를 열어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물론 보안이 중요한 사안이니까 공개 청문회와 비공개 보고를 적절히 섞어서 운영하겠죠.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가 필요해요. 정부는 왜 필요한지, 어떻게 쓰일 것인지,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 투명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언론도 책임 있게 보도해야 하죠. 과장하거나 선정적으로 다루지 말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찬반 양측의 의견을 모두 듣고 국민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해요. 시민단체나 전문가 집단도 건설적인 비판과 제안을 해야 합니다. 무조건 반대하거나 무조건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장단점을 따져보는 거죠. 이런 민주적 과정을 거쳐서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면 나중에 반발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이제 미래를 내다보면서 한국 핵추진 잠수함의 장기 비전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2030년대 중반에 첫 번째 잠수함이 완성된다고 했죠. 그러면 2040년이나 2050년에는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도 그때쯤이면 4척의 핵추진 잠수함이 모두 실전 배치되어 있을 겁니다. 한국 해군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았겠죠. 승무원들도 충분한 경험을 쌓아서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손색 없는 수준에 도달했을 겁니다. 기술적으로도 계속 발전했을 거예요. 첫 번째 잠수함과 4번째 잠수함은 상당히 다를 겁니다. 건조하면서 배운 것들을 반영해서 점점 개선되니까요. 소음이 더 줄어들고 센서가 더 정밀해지며 무기 체계도 더 강력해졌을 겁니다. 인공지능 기술도 많이 접목되었을 거예요. AI가 소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적 잠수함을 자동으로 탐지하고 식별합니다. 항법 시스템도 AI가 보조해서 최적의 경로를 제안하죠. 무기 통제 시스템도 자동화되어서 더 빠르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물론 최종 결정은 여전히 사람이 하겠지만 AI가 좋은 판단 자료를 제공하는 거예요. 무인 잠수정과의 협력 작전도 가능해졌을 겁니다. 모함 역할을 하는 핵추진 잠수함에서 여러 대의 소형 무인 잠수정을 보냅니다. 이들이 위험한 지역으로 들어가서 정찰하거나 기뢰를 탐지하고 제거하죠. 사람이 직접 가지 않아도 되니까 위험이 줄어듭니다. 통신 기술도 발전했을 거예요.
물속에서도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통신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었을 겁니다. 양자 통신이나 뉴트리노 통신 같은 첨단 기술이 실용화되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잠수함이 깊은 바다에 있어도 실시간으로 명령을 받고 정보를 보낼 수 있습니다. 무기 체계도 진화했을 겁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을 탑재해서 적의 방공망을 뚫고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게 되었을 거예요. 레이저 무기나 전자기포 같은 에너지 무기도 개발되었을 수 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충분한 전력이 있으니까 이런 무기를 운용하기에 적합하죠. 스텔스 기술도 더욱 발전해서 거의 탐지가 불가능한 수준에 도달했을 겁니다. 특수 코팅 재료와 능동소음 제거 시스템으로 완벽에 가까운 은밀성을 갖추는 거예요. 적의 최신 소나로도 찾기 어려운 유령 잠수함이 되는 겁니다. 그때쯤이면 차세대 핵추진 잠수함 개발도 시작되었을 거예요. 첫 세대 잠수함의 경험을 바탕으로 완전히 새로운 설계의 잠수함을 만드는 겁니다. 더 크고 더 강력하며 더 조용한 차세대 모델이죠. 어쩌면 7,000톤급이나 8,000톤급으로 크기를 키울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무기를 싣고 더 긴 작전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말이에요. 모듈화 설계도 적용되었을 겁니다. 임무에 따라 서로 다른 모듈을 장착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정찰, 임무용 공격, 임무용 특수전 지원용 등 다양한 구성이 가능합니다. 국제적으로도 한국의 위상이 크게 달라졌을 겁니다.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한 몇 안 되는 나라로서 해양안보 논의에서 중요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같은 외교적 목표에도 도움이 됩니다. 국제사회가 한국을 종합적인 국력을 갖춘 중견 강국으로 인정하니까요. 동맹국들과의 관계도 더욱 긴밀해졌을 겁니다. 미국과는 동등한 파트너로서 협력하고 호주, 일본, 인도 등과는 해양안보 네트워크를 형성했을 거예요. 이들 나라가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겁니다. 중국과의 관계는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갖추면서 중국이 경계하겠지만 동시에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할 수도 있어요. 외교적 지혜로 균형을 잡아야 할 겁니다. 방위산업 수출도 크게 늘어났을 거예요.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바탕으로 재래식 잠수함의 성능이 크게 향상되었으니까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아졌죠. 동남아, 중동, 남미 여러 나라가 한국 잠수함을 구매하고 있을 겁니다. 함정과 무기체계 수출도 함께 증가해서 한국은 세계 주요 방산 수출국이 되었을 거예요. 경제적 효과도 누적되어서 나타납니다. 수십 년간의 투자와 연구개발이 결실을 맺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기술 혁신이 일어났죠. 조선 철강, 전자소재 산업이 모두 한 단계 도약했습니다. 첨단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입지가 더욱 공고해졌어요.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직접적인 방산 일자리뿐 아니라 관련 산업에서도 고용이 늘어났죠. 특히 고급 기술 인력 수요가 커지면서 젊은이들에게 좋은 기회가 제공되었습니다. 교육 시스템도 발전했습니다. 원자력 해양 조선 공학 분야의 교육이 강화되고 우수한 인재들이 배출되었죠. 이들이 산업계와 학계에서 활약하면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문화적으로도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핵추진 잠수함을 소재로 한 영화, 드라마, 소설이 나오면서 국민들의 해양의식이 높아졌어요. 바다가 단순히 관광지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경제의 핵심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죠. 젊은 세대들도 해군이나 해양산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멋진 잠수함 영화를 보고 잠수함 승무원을 꿈꾸는 청소년들이 생겼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한국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핵추진 잠수함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국가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기술적으로 어떤 수준에 도달했는지, 경제적으로 얼마나 강한지, 전략적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를 대변하죠. 한국은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나라입니다. 외부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당당히 맞설 수 있는 힘을 가진 거예요. 하지만 그 힘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한 힘이지 침략을 위한 힘이 아니니까요. 핵추진 잠수함은 방어적 억제력입니다. 적이 한국을 공격하려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보이지 않는 곳에 강력한 전력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쟁을 예방하는 것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사람이 죽지 않고 도시가 파괴되지 않으며 경제가 무너지지 않으니까요. 따라서 핵추진 잠수함은 생명을 지키는 무기입니다.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강력한 무기를 가짐으로써 그 무기를 쓸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억제의 논리입니다. 한국은 이제 전략적 주체성을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다른 나라의 결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물론 동맹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미국과의 동맹은 한국 안보의 핵심이죠. 하지만 동맹의 성격이 변했습니다. 일방적으로 보호받는 관계에서 서로 협력하는 관계로 발전한 겁니다. 한국도 동맹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으니까요. 핵추진 잠수함은 그런 능력의 상징입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위해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커진 거예요. 뉴욕타임스가 평가했듯이 한국은 미국 안보 체계의 완전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동시에 책임도 큽니다.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하고 더 큰 부담을 져야 하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중견국가로 성장한 한국의 숙명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제 역할을 하는 책임 있는 국가가 되는 거죠. 핵추진 잠수함 프로젝트는 단순히 무기 하나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산업이 성장하며 교육이 강화되고 국민의식이 높아지는 종합적인 변화죠. 물론 도전도 많습니다. 막대한 비용, 기술적 난관, 외교적 마찰, 국내 논란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요. 하지만 한국은 이미 수많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온 나라입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경제대국이 되었고 독재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이루었으며 첨단 기술 강국으로 도약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국 해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목적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왜 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다른 나라를 따라하거나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과정도 중요합니다. 투명하게 추진하고 민주적으로 결정하며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만들어가야 해요. 그래야 국민적 합의가 만들어지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합니다.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결정이 우리 아이들과 손자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니까요. 그들에게 더 안전하고 더 번영하는 나라를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밤낮으로 한반도 주변 바다를 지키는 해군 장병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국민이 편안히 잠들 수 있도록 어둠 속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합니다. 연구실에서 밤늦게까지 계산하고 설계하는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노력이 모여서 핵추진 잠수함이 완성될 겁니다. 조선소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노동자들, 용접한 땀 한 땀이 국가의 안전을 만듭니다. 정책을 고민하는 공무원들,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의원들, 보도하는 언론인들 모두가 프로젝트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세금을 내는 국민들 여러분의 세금이 이 프로젝트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언젠가 첫 번째 핵추진 잠수함이 바다로 나가는 날, 우리는 자랑스러움과 안도감을 동시에 느낄 겁니다. 우리도 해냈다는 자부심과 이제 좀 더 안전하다는 안도감이죠. 그 잠수함이 깊은 바다 속을 조용히 미끄러지듯 나아갈 때, 그것은 단순히 철로 만든 기계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노력, 꿈과 희망이 담긴 결정체입니다. 한국의 의지와 능력을 대변하는 상징입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의 긴 여정이 펼쳐질 거예요. 그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고 좌절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간다면 반드시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합니다. 비판적으로 점검하고 건설적으로 제안하며 필요할 때는 응원하는 거죠. 정부와 군에만 맡겨두지 말고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프로젝트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방식입니다. 한국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더 강하고 더 자주적이며 더 책임감 있는 나라로 성장하고 있어요. 핵추진 잠수함은 그 변화의 상징입니다. 물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힘을 키우는 모습이 바로 오늘날의 한국을 닮았습니다. 겉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 평화를 사랑하지만 필요하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나라, 과거의 아픔을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나라,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바다 밑 깊은 곳에서 시작된 꿈이 현실이 되는 그날까지 한국은 계속해서 전진할 것입니다. 도전과 혁신의 역사를 이어가면서 더 안전하고 더 강한 나라를 만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기술적 측면에서부터 전략적 의미, 경제적 영향, 외교적 과제, 운용 개념, 그리고 미래 비전까지 모든 것을 다루었죠. 이 긴 이야기가 하나의 메시지로 모입니다. 한국은 이제 다른 단계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그 여정의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앞으로도 이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계속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 보도를 관심 있게 보고 국회 논의에 귀 기울이며 여러분의 의견을 표현해 주세요. 우리 모두가 이 역사적 도전의 일부입니다. 우리의 관심과 참여가 이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끌 겁니다. 심해의 침묵 속에서 한국의 미래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움직임은 작지만 강력하며 보이지 않지만 확실합니다. 언젠가 그 침묵이 평화의 보증이 되고 그 보이지 않는 힘이 국가의 안전을 지키는 날이 올 겁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 모두 함께 이 여정을 계속해 나갑시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